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차 30대 여성이에요. 고작 35년 남짓이긴 하지만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건 인간인 것 같더군요. 제 남편의 악랄한 행동을 보고는 그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3년 연애 끝에 20대 끝자락에 결혼을 했어요. 원래 9수에는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고들 하지만 시댁 사정상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퇴직을 하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하객으로 직장 부하들도 오고 축의금도 두둑하게 챙길 수 있다는 게 이유였죠. 참 구차하고 속물적이죠. 저도 알아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과 시부모님 생각해서 얼굴조차 붉히지 않고 따랐어요. 뭐? 내년 5월에나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가 내년 봄까지 회사에서 자리 보존할 수 있을지 나도 장담 못하는 마당에 5월? 니들 사귄 지가 3년이 넘었는데 그간 뭐하다가 내년 5월에서야 결혼식을 한다는 거야. 이 애비 입장은 생각도 안 하냐? 뭐 하긴요. 여은이 어머니 암 수술 받느라 미루고 지네 오빠 결혼식 한다고 미룬 거죠. 우리가 그 정도의 편히 봐줬으면 아들을 먼저 장가보낼 게 아니라 딸의 결혼식부터 챙겼어야지. 어쩜 그리 이기적인지 원. 시아버님과 시어머니는 혹여 축의금 회수가 어려울까봐 전전긍긍이셨어요. 얘 여은아, 너도 이제 내 며느리 될 나이니까 내가 까놓고 말아마. 네 앞에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내가 언제 회사에서 나오게 될지 몰라. 내 퇴사일이 내일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모르는 판국이라고. 그나마 회사에 적을 두고 있어야 하객도 들고 축의금도 챙길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젊은이들이 보기엔 치사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혼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 부모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 축의금 액수가 달라진다고. 그러니 두말 않겠다. 너희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올해 안에 식 올리는 걸로 해라. 아버지, 지금이 9월인데 언제 준비해서 결혼식을 해요? 살집도 구해야 되고 혼수 준비도 그렇고. 무엇보다 지금은 예식장도 없어요. 그게 뭔 상관이야. 집이야 신혼집은 결혼식 끝나고 천천히 구해도 되는 일이고 결혼식장이야 시설 안 따지면 못 구할 게 뭐겠냐.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소리부터 하고 그래. 겨울이라 예식장도 비수기일 테니까 되는 대로 날짜 빠른 걸로 구해. 안 그러면 니들 결혼 허락 못한다. 마트에서 과자 한 봉지 사는 것도 아니고 평생 한 번 있을 자식 결혼식인데도 아버님은 축의금에 눈이 멀어 식부터 올리라고 닥달하셨어요. 저를 통해 그 말을 전해들은 저희 부모님은 황당해서 입만 쩍 벌리고 계셨죠. 아니 무슨 결혼이 애들 장난이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할 일이냐고. 여보, 당신도 말 좀 해봐요. 아무리 사돈될 사람이라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잖아요. 엄마는 한마디 하라는 듯 아빠를 쳐다봤어요. 나도 이런 식으로 내 짤자식 결혼식을 치르고 싶지는 않지만 수영이 부모님 사정도 이해는 해드려야지. 퇴직 전에 자식 혼사 치르고 싶어하는 마음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니까. 나부터라도 퇴직 앞둔 상황이면 내 자식 결혼 서두를 마음이 들 테니까. 그러니 이번 일은 우리가 맞춰줍시다. 따지고 보면 그쪽 말대로 우리 집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진 것도 사실이니까. 아빠의 설득에 엄마는 마지못해 그러기로 했어요. 순식간에 결정된 결혼식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저와 남편이었죠. 당장 신혼집도 문제지만 결혼식장을 구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결혼식장 잡기가 힘들어서 한겨울에 결혼하는 예비부부들이 많아서 이름 좀 있다 하는 곳은 일찌감치 다 예약이 차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남편 모교 동문회관에 자리가 나서 부랴부랴 예약을 했어요. 칼바람 부는 12월 15일, 우리 부부는 그 애를 넘기지 않겠다는 일념하에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이듬해 1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셨죠. 저야 아버님 회사 사람들이 결혼식장에 얼마나 오셨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으니 할 일은 다 했다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보니 이미 퇴사 전부터 회사 내에서는 아버님이 끈떨어진 연이라는 소문이 돌아서 생각만큼 부하 직원들이
결혼식장에 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럴 거 뭐하러 그 난리를 치고 12월에 결혼식을 했는지 우라통이 터졌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그런 건 화낼 일 축에도 안 끼더라고요. 시아버지 때문에 뒷목 잡는 일이 일상이 되었거든요. 실직을 한 아버님은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셨음에도 어디에서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마치 자신이 자발적으로 안식년을 갖는 것처럼 포장을 하셨죠. 뭐 그거야 좋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 불똥이 제 친정으로 튀냐 이거예요. 실직 후 하는 일 없이 집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게 된 아버님은 소위 말하는 삼식이 생활을 하셨어요. 그 바람에 한 달도 안 돼서 시어머니한테 바가지를 긁히게 되었죠. 하는 일도 없이 집에서 놀면서 어쩜 하루 세끼를 꼬박꼬박 다 찾아 먹으려고 그래요. 안 그래도 당신이 집에 그러고 붙어 있으니까 숨이 꽉 막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밥순이 노릇까지 해야겠냐고요. 적어도 하루 한 끼는 빵으로 때우던가 라면으로 때울 것이지 꼭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대령하길 바라니 내가 어디 살겠냐고요. 난 더는 이렇게 못 사니까 하루 한 끼는 당신이 알아서 때워요. 어머님의 폭탄 선언에 당장 한 끼를 알아서 챙기게 된 아버님은 어이없게도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편의점으로 향하셨어요. 당신 친구분들을 만나러 가면 될 걸 왜 하필 우리 부모님 편의점인가 했더니 밥값이 아까워 그랬더라고요. 친구를 만나면 얻어먹을 수만은 없으니 한 번은 사야 되는데 사돈 댁에 가는 거니 알아서 저희 부모님이 밥은 먹여주겠지 싶었던 거죠. 이런 내막을 몰랐던 저희 부모님은 갑작스런 사돈의 방문에 근처 맛집에서 점심 대접을 하셨어요. 내 딸 좀 예쁘게 봐달라는 의미였죠. 딸 자식 둔 부모의 그런 애틋한 마음을 시아버지는 알차게 이용하셨고요. 아버님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식사 시간 때만 되면 저희 부모님 편의점에 찾아갔고 평소 폐기해야 할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하던 아빠는 제 시아버지 때문에 점심 밥값을 지출하게 되신 거예요. 그뿐인가요?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식당이라도 가려면 엄마를 불러 카운터에 앉혀놓고 가야 해서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까지도 일상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리게 되었죠. 처음엔 며칠 이러다 말겠지 생각했던 엄마는 일주일을 넘어가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여은아, 내가 어지간하면 이런 일로 너한테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어서 전화했어. 네 시아버지 말이다. 우리 편의점에 좀 못 오시게 하면 안 되겠니? 벌써 일주일째 점심시간 때마다 찾아와서는 네 아빠한테 점심 얻어드시고 가지 뭐니. 너도 알다시피 지천에 깔린 게 편의점이라 지출 좀 줄여보겠다고 평일엔 네 아빠랑 내가 알바생도 안 쓰고 교대로 가게 보잖니. 점심도 폐기할 도시락이나 샌드위치 같은 걸로 때우는 상황인데 네 시아버지한테 그걸 내밀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매일 점심값으로 3, 4만 원 쓰는 거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큰 지출이야. 그러니까 네가 네 시아버지 기분 안 나쁘시게 잘 좀 얘기해다오.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귀가 빨개질 정도로 창피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화가 났고요. 솔직히 시댁이 제 친정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비록 시아버지가 60도 되시기 전에 실직은 하셨지만 어찌됐던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도 가지고 계시고 그 외에도 상가도 하나 가지고 계셔서 거기서 나오는 세를 받아 생활을 하실 정도는 되거든요. 반면에 저희 집은 은행에 다니시던 아빠가 40대 말에 희망퇴직을 당하셔서 퇴직금으로 차린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부모님 인건비도 빼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집도 시댁 아파트의 5분의 1 가격인 28평 빌라고요. 누가 봐도 시댁에 비해 기울어지는 상황인데 점심값 좀 아끼겠다고 그런 제 부모님을 찾아가 삥을 뜯다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심드렁하게 그러는 거예요. 아무렴 우리 아버지가 점심값 아끼자고 장인어른을 찾아갔겠어? 일도 그만두시고 모처럼 시간이 되시니까 주변 사람들 둘러보며 챙기시느라 그런 건데 그걸 돈 몇 푼에 싸잡아서 사람 꼴 우습게 만들어?
우리 아버지 퇴직금만 해도 얼만데 뭐하러 하루 살기 급급한 니네 집에 찾아가 점심을 얻어드시겠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그리고 밥 좀 얻어먹으면 어때? 오히려 우리 아버지가 점심값 내겠다고 하면 그게 니네 집 무시하는 거지. 안 그러냐? 이번 일은 우리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 사돈지간에 그 정도도 이해 못하는 너희 부모님이 쪼잔한 거야. 가만 보면 너도 그렇고 너희 부모님도 그렇고 자격지심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니, 여기서 자격지심이 왜 나와? 이거 봐. 별거 아닌 말에 발끈하는 거. 원래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거에 발끈 안 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지. 까놓고 말해서 너희 집이랑 우리 집이랑 순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잖아. 그래도 나나 우리 부모님은 너희 집을 동일선상에서 보려고 노력한다고. 아, 나 업무 때문에 길게 통화 못하니까 그만하자. 너도 사소한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해. 남편과 통화를 하고 나니 속만 더 끓어올랐어요. 애초에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린 건 누군데 오히려 저랑 우리 부모님만 돈 없는 쫌팽이로 몰리게 됐으니까요. 남편은 모른 척하라고 했지만 제 부모 일인데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빠 편의점으로 갔어요. 가보니 시아버지가 카운터 앞에 삐딱하게 서서는 훈계조로 저희 아빠한테 한마디 하고 계시더군요. 아니 사돈, 최종 학벌이 고졸이었어요. 난 또 은행원이라고 하길래 적어도 대학은 나온 줄 알았지. 그 학벌에 오래 버텼네. 나 회사 다닐 때만 해도 내 밑에 사람들 죄다 S대 아니면 Y대, K대였어요. 그 외의 대학 출신들은 뭐 거론할 가치도 없고. 하긴 뭐 사돈 다니던 은행이랑 내가 다니던 회사가 급이 다르니까. 그렇죠. 사돈 다니신 회사는 대기업인데 그럼 사돈도 명문대 나오셨어요? 그 말에 아버님은 멈칫하더니 버럭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말의 요지는 내가 다니던 회사는 명문대 정도는 나와야 입사할 수 있는 대단한 회사란 얘기 아닙니까? 내가 나온 대학이 S대인지 Y대인지 K대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내가 그 회사에 다녔다는 거. 그리고 내가 잘난 명문대 출신들 위해서 군림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대학도 못 나오신 분이 되게 학벌 따지시네. 사돈이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하고 사니까 그 나이에 이런 편의점 카운터나 지키고 사는 겁니다. 남자가 돼서는 이게 뭡니까?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이나 까먹고 어린 손님들한테까지 꼬박꼬박 존대해가며 머리나 숙이고 나 같으면 배를 골아도 이렇게는 안 삽니다. 그 말에 저희 아빠 표정이 어두워지셨지만 딸을 위해서 꾹 참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딸인 저로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정색을 하며 한마디 했죠. 아버님, 남의 영업장에서 장사 방해하고 공짜 점심까지 얻어드신 분이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문 밖에서 듣자 하니 아버님 회사에 명문대 출신들 거론하며 학벌 자랑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버님 명문대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 애한테 들었어요. 아버님 지방대 나오신 거.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라인 없이 떠돌다가 퇴사 압력에 못 이겨 나오셨다고요. 학벌 때문에 사내에서 그렇게 상처 입으신 분이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 아빠한테 이러시는 거 보니 참 안쓰럽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은 배를 골아도 안 하시겠다는 그 일이 저희 부모님한테는 생계거든요. 아버님이 매일 얻어드시는 점심도 아버님이 그렇게 무시하는 일로 번 돈으로 샀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배도 골겠다고 하신 분 치고는 참 이중적인 행동이시네요. 그러니 더는 저희 아빠 가게에 와서 이러지 마시고 아버님과 학벌도 잘 맞고 수준도 잘 맞는 분들이랑 점심 식사하세요. 눈길 한번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할 말 다 하는 며느리 앞에서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아빠 편의점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셨죠. 아빠는 그날 제 행동에 대해 시아버지께 용서를 빌라고 하셨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면서 자신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만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한 번쯤 따끔하게 자신의 잘못을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엄마는 그런 제 행동에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시댁에서
미움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딸 그렇게 약하지 않아. 나 엄마 아빠 덕분에 우리 아버님이 무시 못할 정도로 좋은 대학 나왔고 능력도 있어.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님 할아버지가 오셔도 나 안 꿀린다니까.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말고 앞으로도 우리 시아버지가 가게 찾아와 행패 부리면 나한테 말해. 내가 처리할 테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아버지 한 명쯤은 충분히 컨트롤할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일 뿐이더라고요.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5년이 흐른 지금까지 제 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살았으니까요. 신혼 초에 있었던 일로 아버님은 저희 부부의 결혼기간 내내 제 앞에서 학벌 얘기는 꺼내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 친정 부모님과도 사적으로 연락을 하신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내심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아빠의 사고 소식을 들은 건 제가 결혼 4년차에 접어들던 해 1월이었어요. 며칠 동안 이어진 폭설로 아빠 편의점 인근 도로와 인도 곳곳이 얼어 있어서 여간 위험한 게 아니었어요. 야간에 편의점을 지키고 계시던 아빠는 손님 없는 틈을 타 가게 앞에 쌓인 눈을 치우고 계셨는데 하필 그때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저희 아빠를 덮치고 만 거예요. 그 사고로 아빠는 3번이나 대수술을 감행했어요. 수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해야 하셨고 수개월을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하느라 보내셔야 했어요. 그럼에도 결국 한쪽 다리를 절게 되셨죠. 장애 판정을 받은 날 아빠는 한없이 우울해 보이셨어요. 마치 아빠의 자존심이 뚝 잘려나간 것처럼요. 그런 아빠를 위로하려고 친정을 찾는 날이 많아졌지만 좀처럼 아빠는 기운을 차리지 못하셨죠. 아빠, 언제까지 축 처진 어깨로 지낼 거야? 세상 무너졌어? 아니잖아. 뭐든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랬어. 그 큰 사고를 당하고도 아빠 살아있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그날 아빠 잘못됐으면 나랑 엄마는 지금처럼 온전히 못 살았을 거야. 우린 아빠가 이렇게 살아준 거에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아빠, 기운내. 다리 한쪽 다쳤다고 아빠 인생 끝난 거 아니니까. 나도 아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털어지지가 않아. 이젠 네 엄마랑 등산도 할 수 없고 무거운 짐도 네 엄마한테 떠넘길 수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만 더 크게 느껴지는데 어쩌겠니? 그래도 우리 딸 말대로 아빠가 힘내볼게. 이상준이 인생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아빠는 하루하루를 불행과 다행 사이에서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셨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는 다시 편의점 일도 시작하셨죠. 비록 전처럼 박스를 나르거나 무거운 짐을 옮길 수는 없게 됐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한 사람 몫을 해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무렵 수년간 재취업에 실패하셨던 시아버지의 취직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님이 취직을 하셨다고? 어디에? 어디가 중요한가? 다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게 중요하지. 사무직은 아니고 명예직이라나 봐. 그래도 대기업 출신이라 퇴직한 지 몇 년이나 됐는데도 불러주는 것도 있고. 이번에 우리 아버지 다시 봤다니까. 그동안 삼식이니 뭐니 집에서 엄마한테 눈총만 받고 사시더니 이제 다시 어깨 쫙 펴고 사시게 됐지 뭐야. 아참, 취직 기념으로 차도 바꾸신대. 그래서 말인데 자기야, 우리 아버지가 타던 차 내가 끌고 다니면 어떨까? 지금 우리가 타는 차는 경차라 장거리 여행 갈 때도 불편하고 또 아이 생기면 카시트 놓기도 좀 그렇잖아. 아버지가 예전에 출퇴근용으로 쓰시던 거라서 차도 깨끗하고 거리도 얼마 뛰지 않아서 중고라도 상태가 꽤 좋거든. 남한테 파느니 아들이 나한테 주신다는데 자기 생각은 어때? 당연히 좋지. 그런데 아버님이 그 차를 그냥 주시겠대? 자기 말대로 차 상태가 좋아서 중고로 내놓으면 꽤 받을 텐데. 그냥은 아니고 아버지 차 사실 때 내가 명의 빌려드리기로 했어. 어차피 나중에 나한테 물려주실 거니까 괜히 차 명의 옮기고 할 거 없이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차는 내가 타고 아버지 새 차는 내 명의로 새 차 뽑자시더라고. 계산해보니까 그게 더 이익이더라고. 그럼
자기도 허락한 걸로 알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린다. 사실 저는 차에 대해 잘 몰라서 명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게 더 이익이라는 남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그 이면에 제가 모르는 더러운 수작질이 있었다는 건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로요. 얼마 뒤 남편이 끌고 온 아버님 차는 남편 말대로 상태가 좋았어요. 평소 차를 애지중지하시던 아버님답게 차 관리를 잘해오셨더라고요. 그동안 쭉 경차를 타왔던 저로서는 확 달라진 승차감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비록 새 차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주말마다 직접 손세차를 해가며 차에 애착을 드러냈어요. 평생 차량용품에 관심도 안 두던 저 역시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차량 방향제며 카시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주말에 남편과 차를 끌고 드라이브를 나가는 날도 많아졌고요. 그렇게 아버님이 주신 차에 한껏 빠져있던 어느 주말,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남편은 출장을 가서 저 혼자 집에 있던 터라 편한 차림으로 부모님을 맞았어요. 아무래도 사위가 집에 없어서 그런가 저희 부모님도 딸네 집에 오셔서도 집처럼 편하게 보이시더라고요. 엄마는 바리바리 싸우신 김치며 밑반찬을 냉장고에 넣어야 한다며 냉장고 문부터 여셨어요. 그리고는 냉장고 정리 좀 하라는 잔소리와 함께 차 얘기를 꺼내셨죠. 너희 차 바꿨다며? 네 아빠가 그러는데 차도 엄청 크고 비싼 거라던데 유지비 감당할 수 있겠니? 엄마도 참 우리가 그 정도도 감당 못할까봐 그래. 생각보다 기름도 덜 먹고 상태가 좋아서 아직 수리비 걱정할 필요도 없는걸. 얘는 새 차 뽑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수리비 걱정을 해. 새 차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차가 하도 깨끗해서 새 차인 줄 알았구나. 아니야. 그거 우리 시아버지가 타시던 차 물려받은 거야. 우리 아버님이 차에 대한 애착이 강하셔서 관리를 잘해두셨거든. 그래도 6년 이상 탄 차인데 새 차란 소리까지 들을 줄은 몰랐네. 어머머,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네 아빠랑 박서방이 공동명의로 차 뽑은 거 다 아는데 무슨 시아버지 차 타령이야. 뭐? 아빠랑 그이가 공동명의로 차를 뽑아? 그래, 네 아빠가 장애인 등록이 돼 있잖니. 그래서 네 아빠랑 직계가족 배우자 공동명의로 차를 사면 세금 혜택이 있다더라고. 우리도 그런 얘기를 박서방한테 듣고 알았지 뭐냐. 사위도 자식인데 못해줄 거 뭐 있냐고 네 아빠가 명의 빌려줬어. 사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딸 자식 좋은 차 싸게 사주려고 그런 거겠지만. 왜 박서방이 얘기 안 하디? 순간 뒷목이 싸해졌어요. 제가 놓치고 있던 퍼즐 조각이 사방에서 날아와 제자리를 잡는 기분이었죠. 그리곤 순식간에 완벽하게 퍼즐이 완성되었어요. 시아버지의 새 차, 그게 바로 저희 엄마가 말하신 새 차였던 거예요. 쫌생이 아버님이 멀쩡한 당신 차를 저희한테 공짜로 넘기셨다고 했을 때부터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간과한 게 실수였죠. 우리 아빠가 사고로 그 긴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문병 한 번 안 왔던 사람이 사돈 장애인 등록증을 이용해 새 차를 뽑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어쩜 인간이 이렇게도 사악하고 못돼 처먹었을 수가 있는 건지 제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군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공짜차에 눈이 돌았다고는 해도 장애인까지 속여가며 그런 짓을 하다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됐죠. 친정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새 차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제대로 엿먹여줄 수 있을까 고민이었죠. 살면서 부부 사이에 싸움도 하고 실망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겠지만 이번 일은 선을 넘은 행동이라는 결론에 이르자 더는 이런 인간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면서 숱한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야 할 사람이 그깟 차 한 대에 저와 제 친정 부모님을 속일 정도라면 앞으로도 더한지도 서슴지 않고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 채 복수의 그날을 기다렸어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제대로 한 방 먹이고 끝내자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찾아왔어요. 명절을 맞아 저는 하루 전날 시댁을 찾아갔어요.
어머니가 마트에 들러 장도 보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남편은 회사 일이 덜 끝났다면서 밤에야 본가로 오겠다고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이랑 장 보러 마트에 가려는데 아버님이 차 좀 태워주세요. 아무래도 짐이 많아서 택시 잡기 힘들 것 같거든요. 재취업을 하셨다고는 하나 이름만 빌려준 명예직이라 딱히 출퇴근도 많지 않고 업무도 딱히 없던지라 일상이 무료하던 아버님은 흔쾌히 그러마 하시더군요. 아버님 차를 타려고 주차장에 내려가 보니 벤츠 차창 앞에 장애인 차량 스티커가 떡하니 붙어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어찌나 천불이 나든지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었네요. 어머님과 저를 태우고 마트로 향하신 아버님은 명절이라 차량으로 꽉 들어찬 주차장에서 의기양양하게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우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자랑처럼 그러시더군요. 요즘 마트가 어디고 가네? 주차 걱정 안 해서 좋다니까. 그쵸 여보? 주차뿐인가? 이 딱지 하나로 혜택은 또 얼마나 받는지 알아? 진작 이럴 거 그동안 왜 이 생각을 안 했나 몰라. 아버님은 신이 나서 떠들다가 백미러로 저랑 눈이 마주치자 표정을 확 바꾸곤 횡설수설을 해댔어요. 아가, 오해 말아라. 이 장애인 차량 스티커는 내 지인이 빌려준 거야. 그 친구가 나한테 빚이 좀 많은 친구거든. 어머? 당신한테 빚을 진 친구가 있어요? 당신 나 몰래 또 돈 꿔줬어요? 얼마나 꿔줬는데 자기 장애인 등록증까지 빌려줬대요? 말해봐요. 이 사람이? 그건 나중에 얘기해줄게. 일단 그 입부터 다물고 차에서 내려. 장 안 볼 거야. 아버님은 자신이 한 거짓말에 걸려들어 누구한테 얼마나 빌려줬냐고 따지고 드는 시어머니 때문에 진땀을 흘려야 했어요. 제가 버젓이 앉아있으니 우리 아빠 명의를 훔쳐서 했다고는 말 못하고 자꾸 말을 빙빙 돌리기만 했죠. 그러자 미심쩍은 아버님 행동에 어머님은 더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고 결국 대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 사이 저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구입하고 장애인 혜택을 가로챈 인간이 있으니 잡아가라고 말이죠. 차 안에서 시부모님이 한참을 싸우는 동안 제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차창을 두드렸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데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경찰의 말에 아버님은 당신이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칸에 주차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까먹은 채 경찰관한테 되려 큰 소리를 치셨죠. 신고는 무슨? 아니, 내 옆에 내랑 말다툼 좀 했다고 경찰까지 나서는 게 말이 돼? 집안일이니까 상관하지 마쇼. 그러자 경찰은 굳은 얼굴로 다시 한번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아버님이 차창까지 닫고 차 안에서 무응답으로 뻗대자 최후의 통첩으로 당장 차 밖으로 나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차창을 부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어머님은 얼른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죠. 그리고는 아버님께 당장 문 열어주라고 버럭 소리를 치셨어요. 인간아, 신분증 주면 될 걸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새 차에 흠집이라도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얼른 경찰관한테 신분증 내주라고. 상황이 이쯤 되자 아버님도 더는 뻗대지 못하고 차창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신분증을 내주며 궁시렁댔죠. 그 젊은 양반이 빡빡하게 굴기는 예쏘, 내 신분증. 내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어디서 죄인 취급이야. 공권력을 이렇게 행사해도 되는 거야? 나 이래봬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기업에 몸담던 사람이라고. 어디서 말단 경찰직 공무원 나부랭이라 선량한 시민한테 시비냐고. 그러자 경찰이 아버님 얼굴을 빤히 보며 물었어요. 이 차량 선생님 본인 차량 맞습니까? 당연하지. 내 돈 주고 내가 산 차인데 왜? 이젠 차량 도난범으로라도 몰아가려고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은 이래서 문제라니까. 지들 잘못 가리려고 어떻게든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몰려고 한다니까. 이봐요.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사람 시간 뺏지 말고 가보셔. 살다 보니 별 그지 같은 일이 다 있네. 퇴! 아버님은 차장 밖으로 침까지 뱉으며 성질을 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침이 경찰 신발에 뚝 떨어졌지 뭐예요. 순간 경찰은 표정이 싸해지더니 아버님을 차에서 끌어내렸어요.
당연히 아버님은 반발을 하며 경찰을 거칠게 밀어댔죠.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어디서 함부로 내 몸에 손을 대? 나 당장 변호사 부를 거야. 변호사 불러서 네 눈 모가지 잘라줄 테니까 너 각오해. 씩씩대며 휴대폰을 꺼내들던 시아버지는 자신의 팔을 잡으려던 경찰의 배를 발로 걷어차더군요. 그 바람에 뒤로 넘어진 경찰은 옆에 세워져 있던 차량 사이드미러에 얼굴이 부딪혀 눈가가 찢어지고 말았죠. 주차장 바닥으로 선홍색 피가 뚝뚝 떨어지자 상황은 순식간에 급변해버렸어요. 다친 경찰과 한 조를 이루고 있던 경찰은 순식간에 달려들어 미란다 원칙을 읊어대며 아버님 손에 수갑을 채워 경찰차에 태웠고 다친 경찰의 이마를 지어라고는 마트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어머님은 눈앞에서 남편이 경찰한테 끌려가자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명절 전 벌어진 사건으로 시댁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부랴부랴 경찰서로 달려온 남편은 경찰을 통해 사건 정황을 전해 듣고는 제 머리를 쥐어뜯었죠. 그리고는 저를 붙잡고 이러더군요. 여보, 장인어른한테 말 좀 잘해서 우리 아빠 혐의 좀 벗겨주라. 지금 경찰 폭행도 폭행이지만 사기죄까지 덤터기 쓸 판이야. 실은 장인어른한테는 우리 차 바꾼다고 말씀드리곤 장인어른 장애인 혜택 이용해서 우리 아버지 차 바꿔드렸거든. 근데 어떤 놈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그 사실을 알아버렸지 뭐야. 그러니까 당신이 장인어른께 말씀드려서 우리 아버지 차 그거 사위인 나한테 해주신 거라고 경찰에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 좀 드려줘. 어? 부탁이야 제발. 장인어른도 넓게 보면 가족인데 가족끼리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아 진짜 왜 대먹지 않은 것들은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 가족 타령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단 한 번도 가족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았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다 들으라는 듯 말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당신 말은 당신이랑 당신 아버님이 우리 아빠 장애인 등록증 가지고 새 차 뽑은 걸 경찰한테는 우리 아빠가 사위인 당신한테 차 뽑아준 걸로 거짓말해달라는 거구나. 가족끼리 이 정도 거짓말은 해도 되는 거라고? 그런데 어쩌나? 난 우리 아빠한테 그런 부탁하고 싶지 않은데. 그 차 당신 아버지가 타고 다닌 거 맞잖아. 명의만 우리 아빠랑 당신 공동명의로 됐지? 실제 이용한 건 당신 아버지잖아. 근데 왜 우리 아빠가 범법행위에 힘을 실어줘야 돼? 우리 아빠는 사돈이랑 사위가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줄도 모르고 사위가 타는 걸로 알고 공동명의로 해주신 거밖에 없는데 왜 우리 아빠를 사기꾼으로 만들려는 거냐고. 가족이니까? 진짜 가 족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너 왜 갑자기 폭주해서 난리야. 그리고 목소리 안 낮춰? 경찰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막말로 사위도 자식 아니야? 가족 아니냐고. 그럼 어려울 때 도와줄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냐고. 네가 우리 아빠를 가족이라고 생각은 했니? 입 있으면 말해봐. 가족이라는 새끼가 장애인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는데도 걱정은커녕 혹여 내가 병원비 대줄까봐 그 난리를 치냐? 네 아버지도 그래. 사돈이 사고를 당해서 몇 달을 병원 생활을 하는데도 문병 한번 온 적 있니? 그래놓곤 장애 판정 받자마자 장애인 등록증 이용해서 차 바꿀 생각부터 해? 이게 무슨 가족이야.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남보다 못한 사이지. 오늘 네 아버지한테 왜 경찰이 찾아왔는지 모르겠니? 내가 신고했어. 뻔뻔하게 사돈 명의 훔쳐서 세금 혜택 받아가며 차 산 것도 모자라. 당당하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파킹하는 거 보고 빡 돌아서 법의 심판 좀 받으라고 내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러자 경찰과 마주 앉아 조서를 꾸미던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 미친? 네 년이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가 저런 걸 며느리라고 받아들였다니. 아이고, 내가 미친놈이지. 수영이 너 뭐하냐? 저년 당장 내쫓아라. 앞으론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이게 니들 당장 이혼해.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벌건 얼굴로 핏대까지 세우고 떠드는 시아버지를 보니 웃음이 났어요. 이 와중에 이혼이 무슨 무기라도 되는 양 떠드는 게 가소롭기만 했거든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그런데 이혼은 그쪽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구할 겁니다. 이런 구질구질하고 비도덕적인 인간들하고 더는 서류상으로라도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자 경찰 소파에 앉아 다 죽어가던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와 그러는 거예요.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드니?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거냐고. 은혜는 못 갚을 망정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예의요?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하겠는데요. 어머님은 예의라는 단어 뜻을 알기는 하시나요? 지난 5년 동안 어머님 아버님이 제 친정 부모님한테 했던 짓은 예의 있는 짓이었나요? 아들 자식 가진 게 무슨 대수라고. 시아버지는 툭하면 내 아빠 찾아가 밥값이나 뜯어대고, 시어머니는 철철이 김치에 우리 외할머니 된장까지 퍼다먹으면서 입 싹 닦아놓곤 어디서 예의 타령을 하세요? 그게 뭐 김치 쪼가리랑 된장 좀 얻어먹은 게 예의 없는 짓이라니?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나눠먹고 살 수도 있는 거지. 된장만 해도 그래. 니네 외가 된장이 맛이 있길래 맛있는 거 좀 나눠 먹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니? 아이고,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인정머리라고는 없는 애구나. 김치 쪼가리 좀 얻어 드셨다고요? 매년 김장 때마다 김치통으로 몇 통씩 꼬박꼬박 뜯어간 게 고작 김치 쪼가리라고요? 어머님, 저 시집 오고 단 한 번이라도 김장하신 적 있어요? 매년 저 몰래 제 친정에서 가져다 드셨잖아요. 하다 차까지 끌고 가서 우리 외할머니 된장독 채로 털어놓곤 맛있어서 좀 나눠 먹었다니 우리나라 절도범들이 형님을 모실 소리네요. 어쩜 변명도 그리 신박하게 하시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니 저도 그에 부응을 해드려야겠네요. 저요, 갈라설 때 갈라서더라도 지금까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내 친정 부모님한테 뜯어간 것들은 다 받아내야겠어요. 안 그랬다간 내가 화병에 걸릴 것 같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빠가 은행원 출신인 거 아시죠? 금전 출납부를 어찌나 꼼꼼하게 정리해두셨는지 그간 아버님이 뜯어먹은 밥값이며 공짜로 집어간 담배까지 죄다 적혀있더라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저희 엄마 가계부에도 그간 어머님이 퍼다먹은 김치 재료값부터 우리 외할머니 댁에서 훔쳐간 된장, 항아리값까지 상세히 적혀있으니까 그 돈 갚을 생각이나 하세요. 아, 그리고 아버님이 저지른 죄상은 여기 계신 경찰분들이 지금까지 얘기 다 들으셨을 테니 따로 진술 안 해도 되겠죠? 그럼 당신들이 지은 죄값 달게 받으시고 제발 앞으로는 인간답게 좀 사세요.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두고 경찰서를 빠져나왔어요. 명절을 하루 앞둔 그날 이혼을 선언한 저는 현재 친정에 돌아와 살고 있어요. 이혼을 하면서 내놓은 전셋집은 조만간 정리가 될 예정이거든요. 5년 동안이나 나 몰래 내 부모님 피를 빨아먹던 거머리 같은 시아버지는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게 되었어요. 남편 역시 공범으로 벌금형을 받았고요. 앞에서는 고상한 척, 뒤로는 구질구질하게 며느리와 외거 된장까지 훔쳐먹던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이혼 소송 때문에 그간의 구질구질한 행각이 주위에 알려져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한테도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죠.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결국 드러날 건 다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죄짓고 살면 안 되나 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뜻깊은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